첫 번째 화두가 임대사업자 부분인데 결국 일어나야 되네. IMF 시절 취득한 주택 5채를 임대를 주고 있는데 지금 팔면 양도세를 안 내도 되는지. 이것도 1강, 2강 할 때 대충 말씀드렸던 사안인데요. IMF 시절에 사가지고 세준 분들은 감면주택 임대입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지금 팔 때에 100% 양도소득세를 안 냅니다. 다만 한 가지, 양도소득세를 감면을 받는다고 그러면 국가에 돈을 1원도 안 주는 것은 아니고요. 예를 들어 1억을 감면받았다. 그럼 20% 농어촌 특별세는 냅니다. 감면받으면서 농특세도 안 내는 경우는 8년 제촌 자격농지. 그런 경우는 농특세도 안 내요. 그러나 그런 경우가 아닌 이런 주택 임대 사업을 통해서 감면을 받으면 20%는 뜯깁니다. 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노름판의 핀이라고. 그래서 감면 이런 얘기인데요. 여러분들이 분명히 구분할 때 IMF 시절이라고 얘기하면 98년부터 2000년 사이에 세를 준 사람을 얘기하는 거고요. 2003년 이후에 세 준 분들은 매입임대주택이라 해서 경우의 수가 좀 틀립니다. 그거는 감면 안 받습니다. 세금 내야 됩니다. 지금까지 사업자를 안 내고 임대를 주고 있는데 사업자 등록을 하면 임대 수입이 노출돼서 세금을 더 내야 되는 거 아니냐. 여러분들 마음하고 딱 맞는 얘기죠? 저도 몰라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참 세법대로 설명할 수도 없고 개인 컨설팅 할 때처럼 설명할 수도 없고 지금 여기 제 눈에 띄는 분들 중에 몇 분이 이것 때문에 고민하고 몇 번씩 물어보시는 분 있었거든요. 제 개인적인 생각을 먼저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원래 이제 소득세는 5년이니까 내가 세를 한 5년 이상 줬는데 지금 이제 와가지고 세입자들의 그런 여러 가지 뭐 월세 공제나 이런 것 때문에 노출이 되니까 이제 신고를 한다. 그러면 5년 전 세금까지 다 내면은 이건 클 텐데 아무리 계산해도. 왜냐면 가산세도 붙고 이러니까. 근데 걸리면 다 내야 돼요. 걸리면. 그런데 사업자 등록을 내러 가시면 굳이 세무서 민원실에서 5년 전 이거 건물 신축한 지가 5년이 됐는데 5년 동안 세 줬을 거 아닙니까? 5년 동안 세 준 자료 다 내놓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직원이 있으면 난감하죠. 근데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얘기는 안 합니다. 그냥 납세자가 제출한 금년치 신고서만 가지고 그냥 처리해요. 왜? 그걸 신고하러 갔다 해서 조사를 하는 게 아니라 신고는 자진신고 시스템이라 지금 1월 달부터 2월 10일까지가 수입금액 신고, 사업장 현황 신고라 해서 이런 분들이 임대준 그 소득을 세무서에 신고하는 기간이에요. 그럼 신고할 때 전년도 것만 그냥 신고를 하는 거예요. 굳이 5년치, 2년치, 3년치를 신고하라고는 안 합니다. 그러니까 1년 전 것만 작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세중 사항만 칸이 적게 돼 있어요. 그것만 적어서 내면 과세관청에서도 그 서류나 여러 가지를 보면 그전에도 임대는 있었겠구나는 추정은 할 수 있겠지만 굳이 그것을 3년 전, 4년 전, 2년 전에 어떻게 돼 있습니까 하고 따지지는 않습니다. 관례상. 그냥 의아무냐 넘어가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일단 한번 정상적으로 신고가 이루어지면 그 다음에부터는 그냥 가는 겁니다. 그런데 안 하고 있다가 나중에 조사를 받게 되면 다 내야 되겠죠. 판단은 여러분들 몫입니다. 이거 질문하지 마세요. 카페에다. 질문해. 저도 답 없어요. 판단은 여러분들 몫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후자로 가도 됩니다. 그런 문제가 조금 까다롭고 머리 아프시면은 세무 전문 대리인들한테 조금 부탁을 하세요. 비용, 수수료를 좀 주더라도 세무사 사무실에 가서 부탁을 하시면 그분들이 어련히 알아서 해드립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실 게 아니라 좀 더 소탐대실이라고 큰 거를 생각하셔야 돼요. 나중에 팔 때.
그 다음 질문은요. 주거용 오피스텔을 여러 채 보유하겠는데 오피스텔도 주택임대로 등록이 되는지요. 그게 작년까지는 안 됐죠. 작년까지는 안 됐는데 금년부터 작년 10월에 개정이 돼서 매입임대주택사업법이 주거용 오피스텔도 사실상 주택으로 수혜를 준다면 주택으로 보아서 임대주택 인정해주겠다. 단 조건이 무지하게 까다로워요. 왜냐하면 오피스텔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사무실로 수혜가 빠질 수 있거든요. 근데 단독주택이나 다세대 주택은 집으로 세 주다가 사무실로 세 준다고 그게 사무실로 됩니까? 부엌 있고 이런 데가 사무실이 되겠어요. 그러나 오피스텔은 구조 자체가 사무실이라 언제든지 바꿀 수 있어서 1년에 한두 번씩 조사를 한답니다. 사업장 현황 조사를 해가지고 실제로 주거용으로 주는지 사무실로 바꿨는지 그런 부분을 위반을 하면은 벌과금을 때리겠다. 이런 식으로 지금 상당히 엄격하게 관리를 하겠다. 그러나 원칙적으로는 가능하다. 참여정부 시절 다주택적 10% 세금을 안 내려고 임대사업 등록을 했다. 지금은 중과세율이 없어져서 무슨 이익이 있나요? 질문은 제가 여러분들 심중에 있는 질문 그대로 짚어드린 거 맞아요. 그런데 답변은 제가 시원하게 못해서 좀 미안합니다만은 이거는 답변이 확실했죠. 60% 중과를 피하기 위해서 일반 세율로 임대사업을 냈던 거였죠. 세금을 감면받은 게 아니었죠. 그런데 그 중과 제도가 완화가 돼서 의미가 없어진 거고 장특공제 이런 것만 좀 차별화가 돼 있고 또 취득세, 등록세 이런 부분들, 그 종부세 이런 것도 감면받는 부분은 있는데 조득지열이고요. 나중에 중과 제도가 없어진다면 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도 6에서 35로 걷어가는 게 아니고 아예 안 걷어가야지. 100% 안 걷어가는 건 문제가 생기면 50% 정도 깎아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전혀 세제 혜택이 차이가 없죠. 물론 본인이 거주하는 것은 비과세 혜택이 있는 것은 요건이 있습니다만은 그것도 임대주택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그래서 잘 재본 다음에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본인 거주주택까지 3주택인데 내가 사는 집이든 임대주택이든 2012년 이후 팔면 양도세를 안 낸다고들 그러는데 이런 질문도 많이 하세요. 좀 오버한 거죠. 과장하시는 분들이에요. 어떤 다른 사이트나 이런 데에서 이런 질문들로 사람들이 수도권도 한 채만 돼도 세를 줄 수 있고 임대주택 등록이 된다더라. 그러면 앞으로 임대주택 등록을 한 그 임대주택을 팔던 내 집을 팔던 또 비과세도 있다더라. 그러니까 세금을 안 낸다더라. 이 질문의 요지는 A라는 주택은 자기가 사는 집이에요. B라는 주택을 하나 사서 임대를 줬어요. 근데 B주택을 팔던 A주택을 팔던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된다. 이런 얘기예요. 맞습니까? 오버한 거죠. A주택만 해주는 거예요. 본인 거주주택만. 3년 보유, 2년 보유. 비임대주택은 안 해주는 겁니다. 비과세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분을 해석을 잘못하는 분들은 이렇게 좀 오버하시는 분도 있더라.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임대주택은 이제 사실 얘기했던 부분들 나왔던 거고요. 주택 신축 판매업자에게는 이제 1, 2강에는 제가 안 했던 얘기인데 오늘 참석하신 분들 중에 일부 이것 때문에 또 오신 분이 있을 것 같아서 요거까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명 빌라 신축 업자분들입니다. 지금까지는 빌라를 신축해서 지으면은 세금을 어떻게 계산했냐면 자, 주택을 여러분들이 매매 사업을 하든 중개업을 하든 하다가 업그레이드가 딱 될 때에 뭐를 하시는가 보면은 집 장사를 하세요. 일명. 집 장사라는 게 나쁜 표현은 아니니까. 그래서 그것을 우리 용어로 얘기하면 주택 신축 판매 사업자입니다. 주택 신축 판매 사업자. 근데 주택 신축 판매 사업자의 특성이 우리나라 대부분에 보면은 직영입니다. 직영공사인데 이 건축법이 묘하게 돼가지고 몇 평인가 하여튼 연면적 몇 평 이상이 되면 종합건설사의 총건 일반건설업 면허가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사실은 다 자기가 짓거든요. 그런데 그런 종합건설 전문 건설업체한테 도급을 주어서 짓도록 해라. 이게 건축법상의 얘기죠. 근데 그렇게 짓는 사람 없습니다. 자기가 짓지. 근데 그 면허는 필요한 거예요. 허가를 받기 위해서.
일명 대포면허라고 그러죠. 또 그걸 약자로 면대라고 하고 그럽니다. 이쪽 업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면대, 뭐 대포면허 이런 것을 면허 빌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공사를 그 건설업체가 짓는 걸로 세법상은 처리가 되죠. 어찌됐든 그런 복잡한 불법적인 절차를 거치는데 여기서 핵심 포인트가 허가를 낼 때 자기가 집을 다 지어요. 지하 1층, 2층, 3층 해서 방을 최대한 많이 빼야 돼요. 방을 많이 빼야 세도 많이 나가고 보증금도 많이 들어와서 건축비도 충당되고 땅값도 나왔고 이익이 떨어져요. 근데 방을 많이 빼려니까 건폐율이니 용적률이니 이런 건축법상에서 이야기하는 면적이 크게 나와야죠. 그 다음에 주차장 면적이라는 것이 우리나라에는 또 있잖아요. 주차장 대수 이런 거에 대해서 땅 잡아먹으니까 그거 딱 뽑아야죠. 그래서 그 입지 조건에 가장 맞는 설계를 뽑습니다. 건축법은 무시하고 일단 가설계라고 뽑는 게. 그래서 그 가설계를 뽑을 때 보시면 건축법의 불법 행위가 되는 설계가 나와요. 집을 짓는데. 즉 집을 짓는데 1층, 2층은 상가로 짓는 걸로 설계가 나와. 그래서 방금 얘기한 용적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기한테 유리하게끔 만들어 놓죠. 그렇게 한 다음에 그거를 공식적으로 허가를 받아서 실제로 신축을 할 때는 주택을 짓더라. 자, 그러면 세법상 그렇게 해서 땅 10억에 사서 건축비 10억 들여서 20억 원가 들어가서 25억에 판다. 그러면 25억 양도 판매가 토지값 10억, 건축비 10억, 20억 빼서 5억 남았으니까 세금 5억에 대한 계산. 이렇게 세금을 계산해서 냈던 게 아니고 지금까지는 건축비가 도대체 얼마가 들어가는지를 국세청도 잘 모르니까 대충 토지하고 건물을 합해서 그 토지 건물을 팔 때 90% 정도를 인정해 줬어요. 그걸 추계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건축하는 분들이 영수증 처리를 할 필요가 없어요. 건축주가. 괜히 세금계산서 받는다고 10% 줄 필요가 없어요. 대충 그냥 하면 돼. 직영공사 하면 하고 노무비 처리 안 해도 돼. 그런 거 없이 그냥 업자들하고만 서로 직영으로 해놓고 면대만 해가지고 딱 지어서 누구한테 통매매로 25억 팔았다. 그럼 25억이 90%. 그러면 29, 18. 그 다음에 또 5억에 대해서 5, 9, 45, 4억 5천. 그러면 22억 5천이 비용이다. 무조건 그렇게 인정하는 거예요. 단순 경비율이라고 그랬죠. 단순 무식의 약자, 단순. 경비율, 비용, 원가, 서류 하나도 안 보고. 그러면 25억에 팔으면 22억 5천 정도 들어간 걸로 추정을 하네. 그게 추계라고 해요, 추계. 추측한다. 서류 한 장도 없어도 된다. 그리고 2억 5천 남은 걸로 따져서 거기에 대한 세금 한 7천만 원 내시오. 요게 지금까지의 시스템이었다. 근데 그 시스템이 바뀌었다. 금년부터는 그 공사한 신고 못하게 해놨어요. 그러면 방금 얘기한 대로 땅 10억에 산 서류 갖고 가야 되고요. 건물 10억에 공사한 서류 갖고 가야 돼요. 그래 세무사가 장부를 해줘요. 그래서 20억 원가 처리를 해줘요. 그래도 5억에 대한 세금 내야 돼요. 그러니까 옛날에 비해서는 더 내. 근데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최근에 도시형 생활주택과 세금이라는 주제로 칼럼을 써서 인터넷에 올렸는데 클릭수가 꽤 많더라고요. 근데 왜 사람들이 동감을 하냐면 저는 이 세금의 얘기를 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게. 그 10억이라는 공사비를 이 사람이 인정을 받으려면 어떤 일을 해야 되냐면 지금까지는 현장에서 인부를 쓸 때 인부의 신분을 굳이 알 필요가 없어요. 이 사람이 해외에서 온 사람이든 신용 물량자든 대충 일만 잘하면 돼. 그 다음에 단종으로 무슨 도배를 하는 사람, 철콘을 공급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하고 거래할 때도 그 사람이 사업자 등록이 있는지 없는지 몰라도 돼. 되게 그분들이 신용불량되고 이래가지고 막판에 그 어려운 현장에서 일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제도가 바뀌면 그런 분들한테 모든 서류를 다 받아요. 그런 사람이 다 정상적인 분들이어야 돼. 은행에 통장에 돈을 넣어주는데 신용불량자라 통장이 없으면 그 사람한테 돈 지급한 게 인정을 못 받아. 그러면 결국 이 피해는 누가 있느냐?
아주 극빈층에 있는 서민들이 일할 자리가 있어도 이제는 가서 하지 못해요. 건축주가 안 써. 그 사람을 들여다가 썼다가는 자기가 세금으로 다 맞는데. 그러니까 세금의 논리가 아니라 이거는 복지의 논리로 볼 때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으니까, 물론 세법의 실질과세 원칙이나 공평과세 원칙으로 따지면 문제는 있다. 그렇지만 단순 경비율이라는 게 원래 그런 시스템으로 서민들을 놓고 영세업자를 위해서 했던 거니까 집 한 채 지은다고 그 사람 떼부자 되는 것도 아니고 집 한 채 지을 때 들어오는 인력이나 노무비나 이런 부분들이 다 우리나라의 현재 실정상 IMF 때 부도났던 분들, 그런 분들이 노숙자 생활하다가 재결하고 현장에 나와서 이 추운 겨울에도 일명 노가다라고는 품팔아 사는데, 이런 시스템으로 가면 그 사람들이 일자리가 다 뺏는 거나 똑같다. 이런 논지의 칼럼을 하나 쓴 게 있는데, 어찌됐든 그런 사회적인 문제도 있지만 건축주 입장에서도 난감해진다. 왜? 자, 그러면 나는 정확한 사업자가 있는 사람만 썼다. 그걸 어떻게 알아? 예를 들어서 자재를 공급하는 어느 업자하고 5천만 원짜리 계약을 했어요. 그리고 예전 같으면 그냥 끝날 일을 부가세 500만 원 더 주고 5,500만 원으로 세금계산서 끊어서 비용 처리했어. 그런데 집 다 짓고 나니까 갑자기 세무서에서 그 사람이 가짜로 세금계산서 딴 사람 거 갖다 줬다. 그래서 당신 5,500만 원짜리 비용 받은 거 허위로 받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다. 그래서 공제 못 해주겠다. 그럼 할 얘기지. 그런데 건축 입장에서 이 사람은 일 시키는데, 이 사람이 세금계산서 가져왔는데, 이 사람이 정상적인 사업자를 자기 걸로 가져왔는지, 말은 자기가 하면서 나는 여기 이러지만 내 이름으로 못해서 내 직원 이름으로 해놨습니다. 그러면 받아서 세야지. 그게 문제가 됐다고 해서 나중에 건축주도 그러면 모두 의심할 수밖에 없고, 또 실제로 그 사람이 제3자의 세금계산서를 끊어오면 문제가 되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럼 정상적인 사람을 찾아서 한다? 단가가 올라가죠. 조금 올라가나? 엄청 올라가죠. 10억 들어갈 게 15억 들어가죠. 그러면 그것이 집 팔 때 집 파는 가격으로 붙어요. 25억에 팔 게 30억에 팔아야 돼요. 하나씩 하나씩 분양한다고 하면 분양을 해요. 그러니까 이 전가되는 것이 결국은 소유자한테 전가되고, 그러는데 하나 더 조금 얄미운 거는 이런 도시형 생활주택이라는 논리로 이런 주택을 공급을 해주니까 잔이 지어서 자기 땅 가진 사람들이 하세요. 우리가 금리 2%짜리 저리로 팍팍 밀어줄게. 이렇게 누가 꼬셔요? 국토행보에서 얘기합니다. 일명 지금 건교부 작년 예전에 국토행보에서는 그렇게 돈 준다고 열심히 하라고 그러고 작년 대비 올해 200%로 집이 지어졌다고 그래요. 근데 그 집을 지은 사람은 다 이 문제가 있어요. 기획재정부는 이렇게 가더라고요. 한쪽은 돈 주면서 집지라고, 한쪽은 그렇게 집 지면 이렇게 뺏어가겠다고 그러고. 이건 좀 아니잖아. 두 개를 맞추던가. 쓸데없이 흥분했네요. 네. 하여튼 그런 문제점을 좀 안고 있는데, 어찌되었든 세법이 2012년도에는 추계에서 이와 같이 실가 계산으로 바뀌었다는 점을 명심하고 조심해서 제시해야 됩니다. 네. 그런 논리들을 지금 한 번에 다 했고요. 그리고 원룸을 짓고 근생으로 사업자 등록 내는 거. 아까 얘기했죠. 허가받을 때는 상가로 냈고 집으로 졌다. 이분들이 지금 골치 아픈 게 뭐냐면, 제가 얘기를 하는 게 사업자 등록을 이렇게 냈으면 상가로 짓기 때문에 자재나 레미콘 이런 게 들어오면 세금계산서가 들어와서 환급을 받을 수 있어요. 유혹이 생기죠. 공사비 모자라는데 세금 돌려준다니까. 근데 사실은 집을 짓거든. 부가세 환급을 받는다든지 부가세를 준다는 얘기는 부가세 과세 대상 물건을 질 때, 즉 상가 같은 거. 근데 주택은 면세 물건이야. 그래서 주택을 짓는 거는 부가세 환급 받아서도 안 되고 내서도 안 돼요. 건축 허가가 상가로 냈기 때문에 부가세 환급을 받는다. 살살 옆에서 부추깁니다. 천만의 말씀. 얼마 전에 한번 오셨는데 그분은 환급을 본인도 안 받고 공사 도급 줬던 딴 사람이 받아먹었더라고. 그만큼 우리나라 순수하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얼마나 큰 위험성이 있냐면 지금 다 토해내야 돼. 근데 그 금액만 토해내냐? 벌금까지 같이 토해내야지. 그걸 토해내기 싫으면 팔 때도 상가라고 하고 팔아요. 집인데.
그럼 상가라고 팔면 사는 사람이 멀쩡하게 집인데 상가라고 해서 부가세 10% 주나? 건물분이 예를 들어서 전체 금액의 매매가가 25억인데 건물분이 10억이다. 그럼 건물분 10억에 대한 부가세 10% 1억 원이에요. 1억 원을 사는 사람이 줄까요? 안 줍니다. 집 사는데 내가 왜 1억을 부가세를 줘? 1억 부가세 줘서 상가면 자기도 신고해서 환급 받을 수 있어요. 그럼 또 자기도 상가로 계속 팔아먹어야 돼. 이게 계속 회전이 돼야 돼. 이렇게 가는 것 도중에 세무서한테 딱 걸리면 그 걸린 사람이 다 토해내야 돼. 계속 온팡 뒤집어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일을 누가 하겠어요. 그러니까 빌라 같은 조그마한 것들을 이런 식으로 지어서 팔 때 건축주가 결국 다 부담해요. 부가세 10%를. 환급 받은 것들. 그렇게 하지 말고 환급을 받지 말고 실질과세 원칙이니까 세무서에 가서 사실은 허가만 일이 냈을 뿐이지 주택입니다. 이러면 면세 물품이 되는 거고 팔 때에도 부가세 10% 부담할 필요가 없다. 이런 것들을 좀 공부를 해야 된다. 모르고 몇십억, 몇백억짜리 집을 이제 무대포로 집만 잘 진다고 되는 게 아니다. 앞으로 벌고 뒤로 까진다. 그래서 이런 세무적인 부분을 공부를 해서 알지 못하면 은퇴자금 한 방에 다 날아갑니다. 집 담보대출 받아가지고 원룸 지어서 세 받아서 평생 사시려고 했던 게 잘못하면 다 날아갈 수도 있다. 그러니까 집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경영적인 세무적인 부분도 공부하셔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이 주택 신축과 관련된 얘기고요. 공동사업에 관련된 얘기는 뭐 건너뛰겠습니다. 공동사업에 대해서는 한 가지 주의할 점이요. 혼자 자금으로 여력이 안 땅을 사고 은행 대출 이자 그거를 꼼꼼하게 잘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주택 신축 사업하고 할 때는 은행 대출 금액이 상당히 크거든요. 10억, 20억 하는데 그거에 대한 이자가 공사기간이 6개월에서 1년 가잖아요. 그 공사기간 6개월에서 1년 가는 동안 나가는 이자가 엄청 크죠. 그 이자가 세법 처리상 공제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2명으로 할 때는 원칙적으로 안 해줍니다. 공동사업자라면 은행 이자를 세무상 공제를 안 해줘요. 그럼 그 이자가 여러분이 한번 계산해보세요. 여러분들 숫자를 6%짜리다. 그러면 그게 6천입니까? 600입니까? 10%짜리인데 1억이다. 그럼 6천? 6천이요. 6천이겠죠. 600은 아니겠죠. 그러면은 6천이면 60%인가요? 10억일 때 6천이다. 그러면 6천에 대한 이자를 세금 공제를 받느냐 안 받느냐 하면 30% 보면은 한 1,800 정도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은 거 아니죠. 요거는 추계 신고했을 때 나중에 다시 뭐 세금 계산하는 거니까 건너뛰고. 네. 크신 줄 알았더니 나오네. 이것도 필요 없고. 그런 경우들은 이제 문답 자료 중에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렇게 보시면서 답변문까지 제가 넣어놨는데 답변문이 워낙 그냥 심플하게 들어와 있어요. 일명 대포면에 의한 계약서. 요 면대 하시는 분들이 제일 불안해하는 부분인데요. 이럴 때 세금이 더 나오는 경우가 있다는데 조사받으면 엄청 나옵니다, 이건. 왜 그러냐면 실제로는 자기가 공사하면서 면허를 썼으면 그 면허 업체가 세금을 너무 많이 두드려 맞아요. 면허업체가. 그래서 공사한 내용을 면허업체 때문에 자기가 다 두드려 또 맞을 수 있으니까 만약에 이런 경우에 주의할 점은 공사 원가에 대한 증빙서류들을 일단 꼼꼼히 챙겨놔요. 그러면 어떤 걸 챙기느냐? 첫째 조건, 자기 통장에서 직접 공사대금이 나가게 만듭니다. 통장을 제발 좀 제3자의 통장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공사비 나가게 하지 마세요. 이 공사를 오래 하신 분들은 노련하기 때문에 건축주한테 설득을 해서 그렇게 만듭니다. 그렇게 만들어 놓으면은 그 통장에서 지출된 공사비 5억, 10억을 나중에 세무서에다 소명을 못해요. 자기 돈이 아니잖아. 다른 사람 통장에서 나왔는데. 그래서 일단 통장을 직접 건축주 명의 통장에서 돈이 나가게 할 것. 두 번째,
비용 처리는 세금계산서가 원칙이긴 한데 세금계산서를 못 받으면 일반 간이계산서라도 꼭 받고 그것도 없는 분이 있거든요. 사업자 없는. 그러면 일반 백지에다가라도 받아요. 받을 때 거기에 들어갈 명목이 그 사람의 주민번호,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반드시 받아요. 물론 거기에 날인이나 서명날이나 도장을 찍어야겠죠. 그래서 나중에 문제가 되면 이 사람한테 돈을 줬다고 입증을 해야 돼요. 그래야 자기가 빠져. 그 사람이 억울하다고 그걸 입증 안 하면 자기가 내야 돼요. 물론 입증하면 그 사람한테 세금이 또 튀죠. 그래서 영수증을 꼭 세금계산서가 아니더라도 경우의 수에 따라서는 백지 영수증까지라도 챙길 것. 그런 것들을 통장하고 그런 영수증만이라도 챙겨놔야 되고, 하나 노무비만큼은 전체 공사비의 한 40%에 해당되는 인건비, 노무비만큼은 좀 세무 전문가한테 의뢰를 하든지 인터넷이나 이런 데서 공부를 좀 해가지고 인건비 대장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거기다 일일이 기재를 해놓아야 된다. 몇 월 며칠 날 누구누구 일명 십장이라고 하는 분들한테 돈 뭉탱이 줬다고 끝내지 말고 그분한테 인건비로 나간 내역서를 받아서 거기다 적어놓아야 돼요. 얼마. 그래서 완벽하게 하려면 그것을 1년치 몰아서 갖고 오시면 그 다음에 1월 10일까지 1월달까지 그 인건비 나간 것을 종합해가지고 세무서에다 원천징수 신고를 해놓으면 그 인건비 대장에 있는 모든 금액은 법률적으로 인정을 받아요. 그러니까 인건비가 40% 정도 차지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챙겨놔야 나중에 대포면허 면대해놓은 거에 대해서 반증을 우리가 할 수 있고 실질과세 원칙에 의거해서 그런 비용들을 공개받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거의 3시간 이상을 이렇게 여러분들 공부를 했습니다. 마지막에 있는 건 신축사업자들 위주의 강의이기 때문에 오늘 보니까 거의 80% 이상이 그쪽하고는 관련 없는 분들이라 마지막은 질의응답으로 끝냈고요. 또 신축사업이나 이런 사업자 강좌는 또 별도로 저희 연구소에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추운 날씨에 오셔서 고생 많이 하셨고 세미나 신청은 좀 신중하게 하시고 또 다음 주에 인천에서 세미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에서 부족하셨던 분들은 인천에 오셔서 들으셔도 상관없고요. 인천 세미나 할 때는 뭘 먹을 걸 준대요. 돈을 안 받고 초밥인가 좋은 거 준답니다. 몰라요. 저는 우리 이 시장이 그런다 해서 그대로 전달하는 거니까 안 줘도 할 수 없고요. 그날 그거 잡숫고 오실 분들 또 전성기 얼굴 한 번이라도 더 볼 분들은 와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일일이 인사 못 드려서 죄송하고요. 그 앞에 계신 어르신들이 몇 분 있는데 열심히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안녕히 가십시오.